저는 여기 삼성그룹에서 한 14년간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어항과 비슷한 또 용인에 있는 용인 자연농원 근처에 있는 그 인재원인가요? 거기는 아주 자주 드나들어서 이런 분위기에 상당히 익숙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내에서 한 6년 근무했고 런던 지점에서 4년, 또 뉴욕 지점에서 4년 그렇게 근무를 했고요. CJ 제일지당에서 주로 원당 구매, 선물 거래 뭐 이런 쪽, 그다음에 해외 사업 개발 뭐 주로 이런 일을 하다가 95년도에 회사를 그만두고 그로부터 한 20년간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벤처 기업을 한 10개 이상 했는데 뭐 그중에 한 많이 망했고요. 그중에 또 몇 개는 잘 된 것도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제가 1999년도에 팍스넷이라고 하는 인터넷 기업을 창업을 했습니다. 뭐 증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시는데요. 그때 99년도가 이제 인터넷 붐이 있었고 그다음에 코스닥도 굉장히 뜨고 그래서 그때 꽤 잘 나가던 기업이었는데 제가 4년 정도 경영을 하다가 SK텔레콤에 팔았고 그 후에 이제 다시 SK텔레콤이 아시아경제에 팔아서 이번 달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 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제가 2000년도에 또 핑거라는 회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핀테크 회사인데요. 핀테크가 한 작년 정도부터 이제 각광받기 시작했는데 제가 너무 일찍 해갖고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사업이라는 게 항상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것도 제가 한 4년 경영하다가 후배한테 물려줬는데 후배가 상당히 잘해서 지금은 핀테크 기업 중에서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것 말고도 또 음악 관련된 디지털 플랫폼 회사도 했는데 제가 주로 관심이 있었던 게 디지털 플랫폼 회사들이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뭐 잘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세계적으로 아주 각광받는 회사들이 대부분 디지털 플랫폼 회사잖아요. 미국의 10대 기업 중에 한 6개가 디지털 플랫폼 회사죠. 근데 어쨌든 뭐 제가 그렇게 크게 성공하지 못했고 그 후에 이 분야를 떠났다가 작년에 다시 제가 이 분야로 돌아왔는데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보고 이 블록체인 기술이 디지털 플랫폼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될 것 같고 이게 금융과 IT가 결합된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할 만하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 다른 팀들과 지금 모였어요. 그래서 그때 그 수원에서 시민화폐를 만들었던 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로컬 커런시라고 하죠. 그 팀과 결합을 해서 제가 이제 블록체인 OS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고 OS, 여기서 말하는 OS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입니다. 운영 체계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회사 이름을 지은 이유가 1980년대 PC 시대에는 윈도우즈라고 하는 OS가 있었고 그다음에 95년경부터 인터넷이라는 시대에는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일종의 OS죠.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안드로이드와 iOS 시대가 열렸다면 완전히 또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되는 블록체인 시대에는 블록체인 OS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블록체인에 걸맞는 OS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굉장히 야심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제 회사를 작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새로운 그 IT 기술에 OS를 만약에 성공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대단히 큰 사업이 될 수가 있겠죠. 오늘 오신 분들 보니까 LG CNS나 뭐 U+에 계신 분들 IT 분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블록체인과 관련된 얘기를 시작하자면 금년 1월 달에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얘기를 시작했죠. 그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을 극도의 자동화와 연결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 빅데이터 기술과 블록체인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뭐 인공지능도 있고 뭐 IoT도 있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블록체인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실 텐데요. 근데 이번에 다보스 포럼에서 1월 달에 4차 산업혁명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작년 5월 달에 약 21개 정도의 중요한 미래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예측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은 여기 뭐 스토리지 포 로보트, 그다음에 뭐 IoT, 빅데이터, 3D 프린터 뭐 이런 21개 기술에 대해서 변곡점이 언제가 될 것이냐.
그러니까 싱글라리티라고 하죠. 어떤 특이점을 지나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포인트가 언제일 거를 예측하는 전문가 서베이를 이용해 갖고 보고서를 만든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비트코인과 블록체인과 관련된 게 두 가지 아이템이 나옵니다. 2023년에 Government and Blockchain이라는 아이템이 나오고요. 23년부터 정부 운영에 있어서 블록체인이 급격하게 적용되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2027년에는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라는 아이템이 있는데, 이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 국제 화폐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런 예측 보고서를 냅니다. 그래갖고 2027년이 되면 전 세계 총 생산의 약 10%가 블록체인에 의해서 저장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전 세계 GDP가 약 한 80 트릴리언 달러쯤 됩니다. 이게 성장률 약 3%로 생각하면 2027년에는 약 100 트릴리언 정도 되죠. 근데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크립토 커런시,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의해서 발행되는 국제화폐가 약 한 10 빌리언 정도 됩니다. 12조 정도 되거든요. 그것이 가치가 10 트릴리언 정도로 약 1000배 정도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GDP의 뭐 한 6, 7배의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는데, 이 크립토 커런시가 뭐냐면은 어느 국가도 관여하지 않고 그냥 컴퓨터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운영하는 새로운 국제 화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달러와 경쟁하는 새로운 화폐인데 국가가 개입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관리자도 없습니다. 근데 국제 화폐로서 인정이 되고, 근데 그것이 새로운 가치로 10 트릴리언 달러, 그러니까 한 얼마죠? 만 천조쯤 되는 가치가 새로이 창조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컴퓨터 시스템에서. 굉장히 이상한 얘기죠. 제가 조금 아까 그 비트코인을 좀 송금해 드렸는데, 이게 국제화폐로서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받은 그 화폐를 가지고 인터넷에서 결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송금할 수 있고, 실제로 뭐 물건을 사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근데 이거를 관리하는 사람은 없어요. 전 세계 8,000개의 컴퓨터가 대등한 입장에서 피어-투-피어 상태로 연결됐는데 누구도 관리하지 않습니다. 2009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7년 전에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지금이 누군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컴퓨터 시스템을 세팅해 놓고 자기는 떠났습니다. 근데 거기서 운영되는 화폐가 지금 전 세계에 한 10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하루에 한 30만 건 정도를 거래하는데 지난 7년간 한 번도 에러가 없었습니다. 참 이상한 현상이죠. 근데 이런 기술이 바로 그거를 만든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이고요. 바로 그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서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화폐가 이제 발생하게 될 것인데, 그 화폐 가치가 그러니까 10 트릴리언 달러가 된다는 겁니다. 대단한 일이죠. 지금 존재하지 않는데 이 어마어마한 가치가 어디서선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세기 초만 해도 영국의 파운드화가 국제화폐였잖아요. 기축통화라고 하죠. 그러다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기축통화가 달러가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유로화가 어느 정도 힘을 얻게 되고, 지금 이제 위안화가 힘을 얻게 되는데, 앞으로 그런 국제 기축통화 역할을 이런 블록체인에서 나오는 비트코인과 비슷한 암호화폐, 즉 크립토 커런시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생각하고요. 금년 6월 달에 옐렌 그 연방기 의장이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은행들이, 그러니까 중앙은행들이 블록체인을 앞으로 많이 연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일종의 세미나를 엽니다. 이분이 그 옐렌이고요. 이분이 그 체인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술회사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힐러리 클린턴도 이런 얘기를 해요. 힐러리 클린턴이 뭐라고 하면, 미국이 차세대 기술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자율주행차와 기계, 머신러닝과 퍼블릭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퍼블릭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얘기는 공공 서비스에 블록체인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대통령이 관심사항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는 이런 얘기하는 사람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곧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이게 워낙 시대의 거대한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참고로 2013년도에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모여갖고 도대체 비트코인을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를 토의를 해갖고 결론은 비트코인은 현행법상 화폐로 인정 불가능하니까 불법하고 무시하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결론이었죠. 그리고 2014년도에 이주열 총재는 한국은행 총재죠. 비트코인이 통화로서 인정하기 어렵고 제약이나 한계가 많다,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긍정적인 얘기가 그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었던 때죠. 그러다가 작년 12월 달에 처음으로 진흥석 금감원장께서 금융 파라다임의 변화에 선대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맥켄지가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연간 약 23조 원의 절감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국내 은행들도 블록체인을 이용한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처음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금융센터도 공동인프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작년 12월입니다. 금년 1월 달에는 지금 한국은행에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처음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국거래소가 금년도 2월 달인가요? 2월 달에 블록체인 사업을 본격화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1년 내에 한국에서도 굉장히 블록체인을 연구하는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블록체인이 뭔지를 좀 더 설명드리자면요. 비트코인의 엔진, 비트코인을 만들어내는 엔진이 이제 블록체인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뭐 잘 들어보셨을 텐데요. 근데 이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름은 사토시 나카모토예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아직도 정체가 밝혀지지 않아서 뉴스위크에서 이렇게 다뤘는데요. 그때는 뉴스위크가 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실제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일본 사람을 혹시 이 사람일지 모르겠다고 지목을 했는데요. 실제로 본인은 자기는 비트코인과 전혀 관계없다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이 사람은 이런 거 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고도의 수학과 컴퓨터 기술과 금융과 이런 거에 대한 엄청난 뭐랄까요, 탐구력과 어떤 지적 능력과 이 계산, 코딩 능력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진짜 노벨상을 받을 정도의 대단한 업적입니다. 실제로 어떤 대학 교수가 이분을 노벨상 수상자로 추천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때까지 안 나타나면 어떡하냐. 이제 올해 가을에 이제 있잖아요. 그랬더니 자기가 대신 그 돈을 받아서 그 사람 부자에 송금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 부자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금년도 5월 달에 크레이그 라이트라고 하는 호주 사람이 자기가 그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을 했는데 아닌 것으로 지금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쨌든 이거는 이제 위키피디아에 나온 얘기인데요. 2008년도 가을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어떤 논문, 화이트 페이퍼라는 걸 발표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걸 론칭을 했고, 자기는 직접 나서지 않고 안더르센이라는 사람한테 이제 코딩을 더 발전시키도록 해놓고, 이 사람이 약 한 100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시작해갖고 초기에는 자기가 다 채굴이라는 걸 했거든요. 그래서 재산이 한 거의 1조 원에 가깝습니다. 근데 나타나고 있지 않은 거죠. 아주 굉장히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에 아주 드문 사건이죠. 어떤 거대한 일을 해놨는데 자기는 지금 숨어 있어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는데 실존 인물이라는 걸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하고 이메일 교환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최근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은퇴하면서 사라졌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한 사람이라는 설도 있고 몇 명이 여러 사람이라는 설도 있어요. 이분이 영국식 영어도 좀 쓰고 또 미국식 영어도 쓰고 그래서 정체를 밝히기 굉장히 어려운데, 글쎄 뭐 FBI나 NSA는 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보통 사람 지금 알지 못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일이죠. 이분이 이제 2008년도 말에 비트코인 피어-투-피어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이라고 하는 화이트 페이퍼 논문을 8페이지짜리를 냅니다. 그 내용, 그게 이제 원본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그래갖고 이 안에 뭐 이렇게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는 그림도 있고. 근데 이분이 이제 혼자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건 아니고요. 1982년도부터 컴퓨터계에서는 비잔티움 제너럴스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일종의 풀기 어려운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공유를 했을 때
예를 들면 피어투피어 상태죠. 그 중앙 통제 장치가 없을 때 이 컴퓨터끼리 어떤 서로 협조해갖고 어떤 하나의 단일한 목표를 수행하려고 했을 때 거기에 스파이라든가 뭔가 파괴자라든가 뭐랄까 해커들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비단티움 장군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비잔티움이라고 하는 나라가 옛날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어떤 하나의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장군들이 예를 들면 8명이나 10명이 같은 시간에 같이 공격을 해야만 그 성을 함락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통신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뭐 말을 타고 한참 가갖고 서로 해야 되는데 과연 자기가 받은 메시지가 명령서가 이게 진본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특히 컴퓨터에서. 그게 이제 비잔팀 장군의 이제 딜레마입니다. 그 문제를 거의 30년 동안 사람들이 풀지를 못했어요. 컴퓨터상에서. 근데 이 문제를 푼 겁니다. 그래갖고 8,000개 수천 대의 컴퓨터가 서로 통신을 하는데 해커의 공격이나 어떤 스파이의 공격이나 어떤 무슨 사기 치려는 사람들의 공격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피어투피어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게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그래갖고 2009년도 1월 달부터 이 사람이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 논문에 의한 시스템을 제작을 해갖고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코인을 만들기 시작하죠. 코인 만드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은 블록을 하나 만들 때마다 코인을 이 시스템에서 생산을 합니다. 처음엔 제로에서 시작해서 25개씩 이제 처음에는 50개씩 생산을 합니다. 10분마다 블록이 하나 생기거든요. 10분마다 50개씩 코인이 쭉 생기는 거죠. 그래갖고 이건 이제 2012년인데 2009년부터 이때까지는 가격이 형성되지 않았고 그냥 10분마다 코인이 쭉 생산된 겁니다. 그러다가 약 4년 후에 25개로 줍니다. 그걸 반감기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최근에 한 2달 전에 12.5개로 줄었어요. 그래갖고 한 4년 정도 주기로 계속 절반씩 발행량이 줄어듭니다. 그래갖고 2100년이 되면 더 이상 발행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 발행량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총 발행된 양이 2100만 개만 발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활용도가 늘어나도 발행량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화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가격이 올라간다는 경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2010년도에 처음으로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누가 피자를 삽니다. 그래갖고 가격이 처음 생성되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에 이때 이제 상당히 거래들을 시작하게 되죠. 이때 그 실크로드 사건이라고 그래서 마약 거래를 이걸로 하게 됩니다. 이게 익명성이 있고 전 세계 어디나 쉽게 그 송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약 거래하기 참 좋죠. 그래갖고 그때 마약 거래에서 일망타진됩니다. 그래갖고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해요. 그 후에 이제 2013년도에 가격이 이게 한 개 비트코인 가격이 1200불까지 갔고 시가총액이 한 10조가 넘어갔다가 한 1년 만에 다시 많이 떨어지죠. 이때 이제 마운트 곡스 사건이라고 그래갖고 그 거래소, 그러니까 환전소가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달러를 환전해주는 회사의 그 해킹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이 떨어졌다가 작년 가을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해서 가격이 한 300불 수준에서 거의 한 900불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한 600불 정도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지금 한 10조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아무도 정부도 관여하지 않고 컴퓨터끼리 서로 8,000대 컴퓨터가 서로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냥 전기 켜놓고 돌리는데 무에서 10조 원의 화폐 가치가 생겼고 약 1,000만 명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오늘 한 대여섯 명 새로 이제 사용자가 생긴 거죠. 여러분들이 그 QR코드만 있으면 전 세계 누구나 쉽게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 1분 안에 송금할 수 있고 은행 가서 계좌 복잡하게 열지 않아도 바로 뭐 지갑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은행 시스템하고 완전히 다르죠.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난민 소년을 돕고 싶은데 그 사람의 QR코드만 이메일로 받는다 그러면 지금 바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에도 송금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거래량도 이렇게 꾸준히 증가해서 지금은 하루에 약 한 20만 건 정도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이제 원리가 참
그 이해하기 힘들 텐데요. 몇 가지를 좀 그 원리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 블록이 이제 10분 단위의 거래 장부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전 세계에서 일어난 과거 10분 동안 일어난 모든 거래 내역을 모읍니다. 그게 대개 한 1초에 7건 정도까지 거래가 가능한데요. 블록 사이즈는 하나 1메가 정도 됩니다, 지금. 그러면 10분 동안에 거래된 모든 내역을 다 모아서 그 장부를 이제 확정을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갖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확정을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다음 거를 이제 쌓습니다. 근데 요 만 1번하고 만 2번 사이에 요 만 1번의 기말 잔고들 모든 그 어카운트의 기말 잔고와 요 만 2번의 모든 어카운트의 기초 잔고는 딱 맞아야 되겠죠. 이건 뭐 대체 대조표나 손익계산서나 뭐 은행 잔고나 기말 잔고와 기초 잔고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아구를 맞춰가면서 이 장부를 쌓아나가는 겁니다. 요거 하나를 블록이라고 하고요. 이 블록을 연결한 걸 체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체인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똑같은 블록의 체인들이 지금 한 8,000개 정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8,000개의 컴퓨터에 동시에 쌓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만 3번 이후에 최근에 요게 확정된 이후에 약 10분 동안 전 세계에서 또 거래가 일어나면 그 장부를 만듭니다. 그게 물론 디지털 넘버죠. 그거를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블록을 확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8,000개의 컴퓨터가 서로 이 블록을 확정하기 위해서 경쟁을 합니다. 그래갖고 경쟁에서 이기면 자기가 확정을 하고 그 비트코인을 받습니다. 지금은 12.5개를 받습니다. 그래갖고 한 사람이 확정을 하면 이게 이제 다 카피가 되는 거죠. 이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확정하냐 하면 이게 이제 마이닝이라고 그래요. 마이닝이라는 거는 채굴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채굴과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데 마이닝 하려면 컴퓨터 성능이 좀 좋아야 됩니다. 그래픽 카드 같은 게 있어서 그걸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난수표 같은 걸 풀어갖고 암호를 풀어야 돼요. 근데 그 암호를 푸는데 거의 10분 가까이 걸립니다. 그래갖고 암호를 가장 빨리 푼 사람이, 근데 뭐 복잡한 암호가 아니라 난수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계산해야 되는 단순한 암호예요. 그래서 그걸 가장 먼저 푼 사람이 블록을 확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8,000개가 거의 컴퓨터 성능이 비슷하면 비슷한 그 확률로 돌아가면서 이제 블록을 확정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떤 게 되냐면 과거에 어떤 장부 내용을 조작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이거를 만약에 조작하려면 이 뒤에 거를 다 조작해야 되는데 전 세계에 있는 8,000개 컴퓨터의 장부를 다 조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최근의 장부를 조작하려면, 그러니까 조작한다는 건 뭔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100만 부를 갖고 있는데 송금을 누구한테 200만 부를 해주면 그건 조작이잖아요. 자기가 100만 부밖에 없는데 200만 부를 보내려고 이제 시도를 한다. 그걸 이제 더블 페이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잔고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보내면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이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이 블록을 하나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전기와 그 에너지가 소모되고 그다음에 10분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를 조작하려면 이 전체 8,000개의 컴퓨터 파워와 거의 비슷한 어마어마한 슈퍼컴퓨터에다가 그 투자를 해야만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 8,000개 컴퓨터 파워를 다 더하면 전 세계 그 1등부터 50등까지 슈퍼컴퓨터의 파워를 다 합한 거 정도의 계산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런 원리입니다. 이게 비잔티움 장군의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문서를 보내는 메시지를 굉장히 비싸고 굉장히 만들기 어려운 어떤 실 같은 거를 만약에 붙이게 한다면 조작이 불가능할 것이다. 믿을만 할 것이다. 뭐 그런 원리로 대강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원리를 이제 만들고 실제로 구현해낸 거죠. 그리고 지난 7년간 한 번도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사고가 없을 거라고 이제 예상하는 거고, 물론 뭐 소소한 문제들은 있었고, 이 블록체인 말고 블록체인과 환전하는 데서는 굉장히 많은 사고가 생겼어요. 환전 과정에서. 그렇지만 어쨌든 블록체인은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과학적 원리를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화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더리움, 리플, 스팀, 라이트코인, 뭐 대쉬, 애니엠 해갖고 거의 뭐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화폐만 500개가 넘고요. 거의 매주 새로운 게 탄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보면 지금 이게 어제 기준인데요. 비트코인이 한 9빌리언이니까 약 10조 원, 그다음에 이더리움이 한 1조 원, 그다음에 리플이 한 3천억, 뭐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더 좋은 국제화폐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기술이 빠른 속도로 진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이 비트코인과 경쟁하는 새로운 화폐를 만드는 작업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비트코인이 탄생함에 따라서 이런 화폐, 옛날에는 금태환 같은 게 있었죠. 태환 화폐에서 디지털 화폐가 이제 1970년대부터 8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하죠. 그다음에 이제 얼마 전부터 가상화폐, 뭐 포인트 같은 것을 새로 만들어내는 시대에서 이제는 암호화폐가 생기는 어떤 화폐 금융의 새로운 역사가 지금가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처음 이제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나온 다음에 2011년도에 이제 라이트코인이라는 게 나오고, 그 외에도 뭐 계속 화폐가 나옵니다만, 이 기술이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자산을 발행하는 어떤 기술에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리플처럼 송금 같은 거에다 쓰는 기술에도 발달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확장하는 응용 플랫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가형 분산 원장이라는 것들이 생겨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기술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양상이 인터넷이 1990년경에 이제 처음 만들어져 갖고 한 95년경부터 이제 확산되기 시작했는데, 지금 인터넷이 한 95년도에 확장된 이후에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처럼 이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술은 작년부터 각광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인터넷의 한 95년 정도의 이제 양상일 거라고 보고,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크게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은 정보를 굉장히 빠르고 쉽고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면, 블록체인은 화폐와 자산과 기록과 어떤 정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어떤 IT 기술이다, 이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어쩌면 인터넷보다 더 큰 영향을 앞으로 세상에 줄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95년경에 인터넷이 이제 확산된 이후에 한 96, 7년도에 아마존 같은 게 생기고, 98년도에 구글이 생기고, 99년도에 이제 알리바바가 생겼듯이 아직까지 블록체인의 어떤 획기적인 회사들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 그런 회사들이, 거대한 회사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거죠. 일단 이제 블록체인의 여러 가지 응용 분야 중에서 핀테크 쪽을 보면은요, 물론 이제 그 화폐 기능을 하기 때문에 핀테크가 가장 익숙하죠. 골드만삭스가 셀트코인이라는 것을 작년 12월 달에 개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약 3만 명 중에서 거의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IT 인력으로 바꿨습니다. 옛날에는 주로 인베스트먼트 뱅킹을 주로 하던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IT 회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대규모 소비자를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JP모간도 블록체인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미즈호 은행도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미쯔비시 도쿄 UFJ 은행도 일본판 그 블록체인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근데 일본이 특이하게 이쪽에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 블록체인 비트코인 화폐를 공식 화폐로 처음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다음에 캐나다 중앙은행이 또 블록체인 기반 화폐를 만들기로 했는데, 이게 약간 다른 점은 그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이나 이런 화폐들은 자체로 생산한 화폐를 가지고 다른 화폐와 환율이 계속 바뀝니다. 근데 캐나다에서 하는 이 바로 캐드 코인은 그냥 캐나다 달러를 1대1로 만드는데 운영만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는 겁니다. 환율은 1대1로 유지하는 거죠. 영국은행도 비슷한 작업을 합니다. RS 코인이라고 만들고 있죠. 이것도 파운드화와 1대1 화폐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중앙은행도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근데 러시아는 특이하게 비트코인을 지금 불법화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국가가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외환송금을 통제하기 어려워요.
특히 중국이 굉장한데요. 비트코인의 가장 큰 수요 국가는 현재 중국입니다. 거래소도 가장 큰 거래소가 중국에 있고 비트코인을 컨펌하는 마이닝하는 컴퓨터 한 8,000개 중에서 6,000개 이상이 중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외화 송금이 굉장히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은행 거래 내역을 중국 정부가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못합니다. 외국으로 쉽게 송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난달인가요? 전 세계 중앙은행이 90개가 모여서 블록체인을 지금 연구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왜 이런 현상들이 급속하게 일어나냐면 이게 4차 산업혁명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그 중에서 특히 마이너스 금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본이 넘치는데 쓸 데가 없는 현상이거든요. 옛날에는 자본이 부족해갖고 돈의 가격이 비쌌잖아요. 이자율이 비쌌죠. 근데 지금은 돈은 넘치는데 투자할 데가 마땅치 않아요. 자본이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된 겁니다. 자본은 흔합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마이너스가 된 거죠. 근데 이자율이 마이너스가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건 오늘 신문에 나온 건데요. 유럽 중앙은행에 맡긴 2,500조의 현금을 은행들이 인출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걸 맡기면 돈을 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중앙은행에. 그 황당한 일이잖아요. 그죠? 은행에 돈을 맡겼는데 옛날에는 이자를 받았는데 지금은 보관료를 달래.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마이너스 금리 국가는 다 그렇잖아요. 그죠? 스위스 0.75%나 됩니다. 굉장히 비싼 거죠. 유럽중앙은행, 덴마크, 스웨덴, 일본.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은행들이 이제는 현금을 꺼내다가 금고에다 넣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럴 수 있겠죠. 만약에 마이너스 금리라면 차라리 현금 찾아다가 금고에다 넣는 게 좋을 수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또 마늘밭에 숨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전 세계적으로 현금이 없는 세계가 지금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 현금 사용을 제한하는 나라가 많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죠. 5만 원권 화폐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발행되고 있는데 이게 사장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1년에 약 10조씩 사장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죠. 지금 한 70조 정도가 화폐가 발행되는데 금고에 가 있거나 마늘밭에 가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니죠. 화폐가 발행되면 돌아야 되는데 안 돌고 사장되고 이게 불법적인데 많이 쓰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은 이게 지하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겠죠. 현금이라는 거는. 은행 통장을 통해서 거래되면 다 증거가 남지만 현금 거래는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금도 안 내게 되고 보면은 스위스, 미국 이런 유럽 주요 국가들은 약 10% 이하인데 그 지하경제가 우리나라는 26.8%라고 보고서에 나오네요. 이태리, 그리스, 멕시코, 포르투갈 같은 나라들과 비슷한데 이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 다 망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힘든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이거 아닐까 생각되는데 이거를 단칼에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지폐를 없애버리면 되죠. 그래서 중국이 이미 그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중국도 보면은 전자화폐를 발행하겠다.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아까 캐나다나 영국과 일본과 같은 거죠. 그건 1대1 화폐입니다. 근데 얼마든지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이걸 하게 되면 중국이 문제로 삼고 있는 부패를 단칼에 해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금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또한 근데 문제는 빅브라더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은행 간의 거래만 중국 정부가 들여다보는데 외국으로 송금되는 거 앞으로는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거래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는 못하죠. 그건 예를 들면 영장을 갖고 있어야 되겠지만 중국 같은 나라는 물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위험한 일이기도 한데 어쨌든 세계가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건 필연적인 일인 것 같아요. 한국은행이 올해 1월 달에 동전을 없애겠다 얘기했는데 블록체인 얘기가 아니라 무슨 티머니 같은 방법으로 없애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연구해서 2020년경에 시행하겠다 했는데 동전만 없애면 지폐 없애는 건 똑같은 기술이니까 간단합니다. 근데 만약에 중앙은행이 블록체인으로 화폐를 발행하고 이렇게 송금을 아주 쉽게 한다면
그럼 시중은행이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시중은행은 뭐 하죠? 그러니까 금융산업, 금융인프라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신용카드 회사는 뭐 하죠? 모바일 결제는 어떻게 되죠? 이것의 기능이 대폭 축소되는 겁니다. 엄청난 그 금융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중앙은행 수준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에서도 굉장히 큰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일단 리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자기네 그 크립토 커런시를 발행해 갖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송금을 굉장히 빠르고 싸게 거의 한 3분의 1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을 이미 개발해 갖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제 리플 회사 가격에 실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현재 자기가 돈을 송금하려면 기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누구랑 제휴하나요? 리플이요. 리플 같은 경우 이런 거죠. 일단 지금 예를 들면 뭐 미국에 뭐 송금을 해야 된다. 우리 가족이 있어서 뭐 유학 간 애가 있어서 뭐 3,000불을 송금하려면 한국에서 은행에다 갖다 주면 그게 이제 외환 신고가 돼 갖고 어떤 뭐 은행에서 다른 국제은행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국제 결제 시스템이 있어서 스위프트 같은 게 있죠. 거기를 통해서 또 미국에 있는 어느 은행으로 가 갖고 그 은행에서 그 우리 애가 있는 그 지역은행까지 가는데 한 5가지 단계 정도 거치고 빠르면 뭐 하루 24시간, 늦으면 뭐 한 3일 정도 걸리잖아요. 근데 이걸로 하면 뭐 10분 내에 송금이 가능합니다. 일단 비트코인 이런 그 현재 이 실제 화폐하고 내가 예를 들면 100만 원을 주면 그거를 이 크립토 커런시를 바꾼 다음에 거의 1분 내에 그 미국으로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그 크립토 커런시를 달러로 바로 바꿔주면 되죠.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바꿔준 때가 바꿔주는 어떤 그런 거점들이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리플은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얼마 전에 나온 신문, 조선일보에 나온 내용인데요. 은행 장부를 분산시켜서 해킹을 봉쇄할 수 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로 연간 46조 원을 절감할 수 있다. 46조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매년. 그죠? 그래서 이 기술을 적용한 은행은 살아남고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 못한 회사들은, 은행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바로 며칠 전에 8월 달에 나온 거죠. 다보스 포럼에서 새로운 레포트가 나옵니다. 한 1년간 만든 보고서라고 하는데요. 파이낸셜 인프라스트럭처의 미래라는 보고서가 나옵니다. 뭐 금융 관련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실 만해요. 아주 좋은 보고서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는 디스트리뷰티드 레저 테크놀로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분산 장부 기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제너럴 네임입니다. 그래서 24개 국가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고 2,500개 이상의 그 특허가 파일되어 있고 90개 이상의 은행들이 지금 콘소시엄을 만들었고 90개 이상의 중앙은행들이 지금 관여되어 있고 한 1조 5천억 정도가 벤처 투자됐고 최근 한 3년 사이에 네, 여기 이게 중요한데요. 80% 이상의 은행들이 2017년 내년까지 이 블록체인 그 기술 개발을 본격 시작할 것이다. 이런 보고서를 냅니다. 그래서 이제 크레딧 카드에서 ATM에서 전자거래에서 디지털 뱅킹에서 이 새로운 금융 기술이 생기는데 바이오메트릭, 그러니까 생체 인증 기술이죠. 클라우드 컴퓨팅, 그다음에 뭐 디스트리뷰터 이런 것이 결합돼서 완전히 새로운 금융 인프라가 전 세계적으로 생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전통적인 국제 금융 시스템이, 국제 송금 시스템이 이런 구조에서 이런 구조로 완전히 뒤바뀐다는 겁니다. 너무 이제 전문적인 얘기라서 제가 설명은 하지 않겠는데요. 그다음에 손해보험의 사정, 그 보상 문제도 이런 구조에서 이런 구조로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그다음에 신디케이트 론도 이런 구조에서 이런 구조로 완전히 바뀐다는 거고요. 트레이드, 무역금융도 완전히 구조가 바뀌게 된다는 거죠. 훨씬 더 싸고 빠르고 안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어떤 관리자가 필요 없는 디스인터미네이션 현상이 생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블록체인 기술에서 스타들이 여러 명 태어났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이 사람인데요. 블라이드 마스터스라는 사람인데 혹시 들어보신 분, 이름 아시는 분? 이분이 월스트리트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나이는 젊은데요. 69년생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블록체인 기술이 거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이다. 근데 이 블라이드 마스터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에인젤 오브 디스트럭션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파괴의 여신입니다. 뭘 파괴했냐? 그래갖고 이상한 아주 나쁜 이미지로 그려지는 사람인데요. 월스트리트에서 27년간 JP 모간에 근무하면서 Most Powerful Woman on Wall Street라고 돼 있어요. 이 사람이 CDS를 개발한 사람입니다.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는 걸 만들어서 2007년도에 세계 금융위기를 만들어낸 장본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월스트리트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페드에서 이렇게 조사도 좀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크레딧 디폴트 스왑에 빗대 갖고 비트코인 디폴트 스왑을 이 여자가 만드는구나 해갖고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작년부터 이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이제 그 인터뷰하는 기사인데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잊어버리고 블록체인에 집중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디지털 에셋 홀딩스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그래갖고 여러 가지 그 스타트업들을 인수를 하고요. 그래갖고 3,500만 불 정도를 펀드레이징을 해서 지금 본격적인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호주의 증권거래소에 그 시스템을 납품합니다. 700만 불짜리. 근데 그 시스템이 뭘 하는 거냐면, 지금은 여러분들 증권거래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 걸 팔면 그 돈을 받는데 3일 걸립니다. 3일 있어야 돈을 내가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1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블록체인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증권을 갖고 있는데 이걸 팔았지만 그 판돈이 제대로 팔렸는지, 그것이 증권 예탁원에 갔다가 그다음에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 갖고 이 사람이 판돈이 지금 이렇게 줄 수 있다. 이런 게 현재 전 세계 거의 모든 증권 거래 시스템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그걸 굉장히 단순화시킬 수 있고 굉장히 싸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호주의 증권거래소가 이 프로젝트를 바로 이 블라이드 마스터의 회사한테 맡긴 겁니다. 근데 이 비트코인 자체만 갖고는 상용화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요. 문제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가격 변동폭이 너무 커서, 아까도 보셨지만 막 1,000불 넘어갔다가 300불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과거 1년 사이에 막 3배 올랐다가 하니까 화폐로서 약간 좀 쓰기가 곤란한 점이 있겠죠. 그다음에 어카운팅으로 쓰긴 좀 어렵겠죠. 화폐 기능 중에 하나가 어카운팅 하는데 쓰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대중의 인식이 낮고 상용화가 좀 부족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이제 아까 비트코인을 저한테 받으신 분이 만약에 그 핸드폰을 잊어버리면 그거 어디 가서 찾을 데가 없어요. 그리고 한번 성공하면 도로 받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그런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해킹이 가능성이 있어요. 블록체인 자체는 해킹되지 않지만 내 핸드폰은 해킹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거래소가 해킹되는 사례는 여러 번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프라이버시 보장이 안 되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거의 모든 거래가 전 세계적으로 누구나 다 들여보다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근데 물론 익명성이 있어요. 그 계좌번호가 아까 저 받으신 그거 보면 한 30개 정도의 숫자와 이제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계좌번호가 지금 갖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그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내역이 모든 사람들한테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8,000개 컴퓨터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측면도 있고 익명성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떤 계좌에서 어떤 돈이 어느 시점에 얼마큼 갔다는 거는 모든 기록이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파고 들어가면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프라이버시 보장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실명제가 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제가 송금을 해드렸는데 요즘 금융권에서 중요한 게 Know Your Customer. 당신 커스터머 누군지 금융실명을 확실히 해라. 이게 이제 전 세계적인 금융의 스탠다드인데 그게 지금 없이 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금 세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랜섬웨어에 많이 쓰죠. 그래갖고 이번에 어느 인터넷 기업이 해킹당하고 나서 해킹한 회사에서 너희들 이거 문제를 해결하려면 나한테 비트코인을 얼마 보내라.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요새. 랜섬웨어라고 그러죠. 컴퓨터 시스템을 인터넷 사이트를 다 차단시킨 다음에 해커가 이거를 복구하려면
너 비트코인 얼마 보내라. 이런 범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이고 있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 그거 말고도 장점은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국민은행 계좌를 뭐 갖고 계신 분 많이 계실 텐데요. 국민은행이 전산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업 센터가 2개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 만약인데 뭐 재난이 일어나거나 뭐 전쟁이 일어나서 전산센터가 3개 다 파괴됐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있던 자산들이, 은행 계좌들이. 그거 다 없어지는 겁니다. 복구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옛날에는 수기 장부도 있고 뭐 옛날에는 이렇게 월말마다 오는 통지서라도 있어서 뭐 그 페이퍼, 그 하드웨어 상태로 나와 있는 증거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오로지 컴퓨터에 디지털 정보만 있는 겁니다. 근데 또 다행인 거는 내가 돈 빌린 사람도 증거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죠. 어쨌든 지금 은행 시스템이라는 게 그렇게 안전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똑같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훨씬 더 안전하죠. 예를 들면 8,000개의 컴퓨터 중에서 7,900개가 파괴돼도 100개만 있으면 바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만 연결되면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레질리언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좋은 거죠.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런 측면만 보면. 그리고 비용도 훨씬 싸죠. 그리고 해커로부터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비용이 5분의 1 이하만 있어도 그 컴퓨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요. 어쨌든 뭐 그런 장점이 많습니다만 이런 단점도 있는 거죠. 리플처럼 그런 네. 게 실제 교환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럼요. 우리나라도 꽤 있고요. 주로 미국하고 유럽엔 굉장히 많습니다.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데 있어요. 저희 사무실에도 하나 있습니다. ATM 머신. 5만 원짜리 넣으면 바로 나오고 그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용화의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비트코인 같은 거는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그래요. 누구나 쉽게 참여해서 화폐 발행과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이거를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 이건 이제 전통적인 방법이죠.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바꾸는 작업을 은행권에서 많이 해서 은행권은 이런 퍼블릭 블록체인이 아니라 뭐 어떤 권한 주는 거라든가 프라이버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 제도에 맞는 법규에 맞는 이런 거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하이퍼레저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리눅스 재단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고요. 대형 은행들이나 이제 IBM, 시스코, 인텔 이런 데서 참여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R3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전 세계 아주 거의 뭐 전 세계 100대 은행 중에서 50개 이상 은행들이 모여갖고 국제 결제 시스템을 새로 만듭니다. 지금의 결제 시스템은 스위프트, DTCC, 비자 같은 것이 이제 세계적인 결제 시스템인데 이거보다 훨씬 빠르고 싸게 만드는 거를 이제 만들고 있죠. 작년도에 창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개 기술을 가지고 지금 만들어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하나은행하고 이제 신한은행에서 합류를 했고 중국도 이제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밀리면은 은행이 경쟁력을 잃기 쉽죠. 근데 이게 이제 금융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쓸 때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저는 이제 거번테크라고 한번 이름을 줘봤어요. 혹시 거번테크라고 이름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핀테크는 파이낸셜 테크놀로지잖아요. 그죠? 거번테크는 거버넌스 테크놀로지입니다. 뭐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지난달에 처음 만든 단어거든요. 거버넌스라는 거는 집단 의사결정에 관한 거잖아요.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기업의 지배구조 그렇게 얘기하죠. 그다음에 요즘 국회에서 거버넌스 얘기하는데 이건 협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단이 생겼을 때 그 집단이 단일한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 그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하도록 만든 게 거버넌먼트죠. 그죠? 거버넌스를 할 수 있도록 한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속돼 있는 뭐 LG전자도 거버넌스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뭐 협동조합도 있고 정당도 있고 거버넌스 문제는 인류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근데 바로 이 거버넌스 문제를 블록체인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라는 게 필요했고 왕이라는 게 있었고 민주제도라는 게 있고 뭐 정당제도라는 게 있어서 누군가 대리인들이 어떤 권한을 집중시켜서 그 사람들이 결정한 거를 그냥 다 인정하자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블록체인은 그러고 갖다 이제 서드
Trusted Third Party라고 그래요. TTSP라고 그러는데 Trusted, 신뢰받는 제3자를 이용해 갖고 어떤 거버넌스, 질서를 유지합니다. 근데 블록체인은 이 시스템, 피어 투 피어 시스템 자체가 이 비잔티움 장군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바로 그게 어떤 자체로서 그 트러스티드 바디가 된다는 거죠. 그걸 이용해 갖고 이제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이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을 핀테크라고 했는데 이 블록체인은 어쩌면은 이거는 일부고 거번테크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례를 보면 비트퓨리라는 회사가 조지아 정부의 토지 대장을 만들었습니다. 온두라스에서도 비슷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웨덴 정부가 토지 등기 등본을 블록체인에다가 이제 넣습니다. 예를 들면 온두라스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냐면 토지 대장을 공무원들이나 누가 조작해갖고 팔아먹고 도망가는 일이 많이 생기니까 블록체인에다 저장하면 절대로 조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안전하다는 거죠. 싸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되면,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장되고 있는데요. 이게 확장되면 이제 우리나라 뭐 지적공사가 할 일이 없어지겠죠. 아까 그 증권거래에서 예를 들면 잘못되면 뭐 증권 예탁원이 없어질 수 있죠. 증권 예탁원을 블록체인에다 담으면 되니까. 그래서 어떤 이게 바로 퍼블릭 레저라는 개념입니다. 장부, 기록을 누구도 변조할 수 없게 원본으로서 어떤 그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고요. 에스토니아는 또 건강 기록을 이제 블록체인에다 담습니다. 건강 기록은 굉장히 민감하고 이게 변조되면 안 되고 그다음에 또 프라이버시가 잘 유지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블록체인이 굉장히 좋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나스닥에서 투표, 그러니까 주주총회 투표를 이걸로 하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스닥은 링큐라고 하는 비상장주 거래 시스템을 이걸로 지금 만들어서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려면 법적 기록을 블록체인에 담겨 있는 법적 기록을 과연 법률적으로 인정할 것이냐 이 문제가 중요해지거든요. 근데 미국의 버몬트주에서 최초로 이거를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블록체인에 담겨 있는 예를 들면 토지 대장 혹은 계약서 이것이 법적으로 인정받는 시대가 이제 온다는 거죠. 이 블록체인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게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뭐냐면 예를 들면 제 3자가 코딩 형태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를 들면 배팅을 해요. 내기를 해. 예를 들면 뭐 내년도 대선에서 뭐 누가 이길 거를 배팅하자. 그래갖고 코딩 형태로 블록체인에다가 기록을 해놨다가 그 이벤트가 딱 생기면 바로 돈을 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에스크로우 어카운트 비슷한 기능을 하는 거죠. 그걸 멀티시그라고 그래요. 여러 사람들이 그 어떤 이벤트가 생기면 바로 컴퓨터 시스템이 그 계약을 집행해주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걸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고 또는 오토 익세큐션 컨트랙트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아주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이. 근데 그거를 예를 들면 법정에 가서 인정을 받으려면 그 기록을 그 법에서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스위스에서는 비트코인을 세금으로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6월 달에 쓴 그 인터뷰한 기사인데 거버넌스 문제와 과학기술을 결합한 거번테크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업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광원 교수라는 분이 유명하신 행정학자죠. 이분도 이런 말씀 하십니다. 정부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니까 민간끼리 P2P 화폐를 교환하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신뢰공학으로. 이 블록체인은 신뢰를 만들어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입법, 행정, 사법, 선거 등의 중심축이 정부에서 민간으로 옮겨갈 것이다. 이게 바로 거버넌스의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게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금년 1월 달에 영국에서는 블록체인 시대를 여는 비욘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이런 보고서를 만들어서 발표를 합니다. 영국 정부는 블록체인으로 정부 서비스를 대폭 바꾸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건데요. 일단 컴퓨터 보안에 강화할 수 있고 복지 전달 체계를 그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정부 지원금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탈세를 축소할 수 있다.
그래서 분산하면 공개되고 공개되면 투명 사회가 된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국가의 거버넌스 시스템 전체를 블록체인 베이스로 바꾸는 작업을 지금 영국은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힐러리 클린턴도 비슷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투표 시스템은 이미 블록체인을 이용해 갖고 실명 확인하고 검증 가능하게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고라 보팅이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 비트코인 베이스 보팅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이제 스페인에서 시도 이미 된 거고요. 이거는 텍사스 그 자유당에서 이미 투표를 이걸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걸 전문으로 하는 스마트매틱이라는 회사는 전 세계 다니면서 우리나라로 치면 선거관리위원회인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선거 서비스를 해주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굉장히 많은 일들을 거번테크 개념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장기업의 회계라든가 뭐 주총 관리라든가 심지어는 뭐 아파트 관리비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고 싸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쓸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내년도 대선에서 이 거버넌먼트 지금 3.0을 이제 박근혜 정부가 굉장히 열심히 추진했죠. 이명박 정부 때부터.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차원을 넘는 거버넌먼트 4.0 시대가 열리지 않겠느냐. 그거를 표방하는 대선 후보가 상당히 지지를 얻지 않겠느냐 그런 추측을 해봤고요. 또 하나는 현금을 폐지해서 부정부패와 이거를 획기적으로 없애면서 동시에 블록체인 기술이 세계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마 대선 국면에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추측을 해봤습니다. 아직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오늘의 제가 강의 주제로 삼았던 그럼 4차 산업혁명과 이제 블록체인과의 연결관계. 여러분들 아마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야 되는 이제 그룹 차원에서 그런 임무를 받으셨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 가지 뭐 관계가 있다는 건 이미 뭐 말씀드렸지만 좀 더 정리를 하자면 일단 IoT하고 굉장히 중요한 연결관계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IoT가 핵심 중에 하나인데요. IoT가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 보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일단 컴퓨터가 작기 때문에 보안 시스템을 넣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이게 가능해집니다. 저희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그건데 중앙 컴퓨터를 가지고 어떤 그 보안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안티바이러스의 파일들을 다 모아놔갖고 클라이언트에 보내갖고 너 바이러스 걸렸는지 이렇게 조사하는 게 아니라 피어투피어로 뭐 1000개국 10,000개가 서로 비교해갖고 다 똑같은 상태에 있느냐. 그러면 그 문제가 없는 거고 뭔가 새로운 침투가 있어서 뭔가 잘못된 변형이 일어나거나 스파이웨어가 들어오면 바로 디텍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런 기술을 이제 저희도 특허도 내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가 IoT 홈, 여러분들 KT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일종의 홈 IoT인데요. 그다음에 드론 같은 거. 만약에 이런 게 해킹 당하면은 굉장히 대형 사고가 나겠죠. 테러 무기도 될 수 있고, 또 살인 무기도 될 수 있고. 그래서 바로 이 IoT의 그 보안 문제를 해결하고 IoT 기기 간에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크립토 커런시로. 그리고 IoT 기기 간에 스마트 컨트랙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중요한 기능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하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유경제 개념이 중요하잖아요. 공유경제가 중요한데 공유경제라는 건 결국은 자동적인 렌탈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에어비앤비도 그렇고 뭐 우버도 그렇고 자율주행차도 그렇고 그걸 어떻게 예약하고 어떻게 정산할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예약과 정산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게 예약은 일종의 스마트 컨트랙트로 할 수 있고 기계와 기계 사이에 서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정산을 크립토 커런시로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아주 쉽게 쓸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례로 이 독일의 전력회사가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이것도 이제 블록체인 시스템입니다. 스마트 계약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충전할 때 뭐 얼마 충전되면 돈을 자동적으로 보내주고 그다음에 자율주행차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까지 가서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문을 열어주고 어디까지 갈 수 있도록 하고 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청산, 그 결제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건 최근에 뭐 엊그제 나온 뉴스인데요. 그 호주에 있는 파워레저라고 하는 회사가 솔라 파워 마켓을 로컬 단위로 만들어서 계산하고 정산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IBM은
인공지능 시스템 왓슨에 블록체인을 결합하는 거를 지금 굉장히 많은 투자로 연구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일단 1, 2차 산업, 3차 산업혁명까지는 일단 대량 생산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입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은 퍼스널라이즈드 프로덕션이라고 얘기해서 고도의 연결성과 고도의 자동화를 통해 갖고 기계가 스스로 일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필요한 게 뭐냐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이 디센트럴라이제이션 오토 이런 개념입니다. DAO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분산 자율 조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개입 없이 이 기계와 기계수 사이에 뭐 재고, 그다음에 뭐 제품의 어떤 출시 시기, 굉장히 많은 것들을 스스로 판단해 갖고 스스로 결정하는 물류 시스템과 어떤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야만 4차 산업혁명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자면 IoT가 굉장히 많이 이제 사방에 깔릴 거고요. 공장에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거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빅데이터가 이제 수집이 되겠죠. 그래서 그 많은 빅데이터를 결국은 인공지능으로 분석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머신러닝 같은 걸 통해 갖고. 그랬을 때 핵심은 결국은 머신 투 머신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컴퓨터를 한 3개 정도 갖고 있는데 스마트폰, 노트북, 뭐 집에 TV 있는데 내가 컴퓨터를 한 30개 정도 갖고 다니는데 그걸 일일이 다 사람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럼 기계끼리 자율적으로 통신하고 정산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크립토 커런시가 예약 및 정산을 할 수 있고 IoT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특히 트러스티드 서드 파티, 그러니까 제3자의 개입 없이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한 DAO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산된 자율 조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이라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바로 기술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 시스템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보는 건데 이게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Decentralized 분산된 자율 조직입니다. 탈중앙 자율 조직인데 이것이 공장뿐만 아니라 기업 뿐만 아니라 국가 모든 시스템에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고 이거를 제대로 하는 조직만이 4차 산업혁명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독일은 이걸 잘할 수 있는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독일이 인더스트리 4.0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뒤처져 있습니다. 이거의 반대말이 피라미드 조직입니다. 사장이 있고 상무 전무가 있고 그 밑에 뭐 부장이 있고 과장 대리 있고 저 밑에 사원들이 결제서 만들어 갖고 대리한테 올렸다가 빠꾸 맞으면 다시 쓰고 과장한테 올라가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다가 시간 낭비하는 중앙 집중 시스템에서는 DAO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시스템은 그 4차 산업혁명의 자동화 시스템으로 연결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DAO가 단순히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고도의 연결성과 자동화를 하려면 사회 시스템, 기업 시스템도 인사 시스템도 DAO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고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존스턴이라는 사람이 Everything that can be distributed will be distributed. 결국 분산이 가능한 건 모두 분산될 것이다. 탈중앙화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미래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중앙집중 시대에서 탈중앙화 시대에서 분산화 시대로 가는데 경제도 독과점 경제에서 이런 경제로 가고 국가 집중에서 지방 분권에서 시민자치로 가고 독재 권력에서 대의민주에서 직접민주로 가고 바로 통신사 시스템이 이거죠. 중앙집중. 인터넷은 약간 디센트럴라이즈라고 한다면 블록체인은 바로 디스트리뷰티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LG 그룹의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그룹 전체 시스템도 앞으로 이런 디스트리뷰티드 시스템으로 이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이제 시스템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차세대 블록체인이 바로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건데 이더리움은 19살짜리가 만든 거예요. 지금 이제 22살 됐는데 이 블록체인계에서는 아주 획기적인 천재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은 화폐의 송금 시스템에 특화되어 있다면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아주 잘 만들 수 있는 그 튜링 컴플리트 그러니까 거의 모든 것을 블록체인 베이스로 할 수 있는 일종의 소프트웨어 오퍼레이팅 시스템 같은 걸 만든 겁니다.
천재적인 친구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왔다 갔는데요. 그래서 이런 블록체인계에 이런 영웅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포도 한 명 굉장히 훌륭한 친구가 있습니다. 33살짜리 용재, 권용재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텐더민트라고 하는 어떤 획기적인 그 컨센서스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저희 회사도 그래서 이 컨센서스를 중심으로 좀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또 에리스라는 회사가 텐더민트를 이용해서 DAO를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이라든가 보팅이라든가 포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자유자재로 DAO를 만들 수 있는 블록체인 그 플랫폼을 지금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약간 다른 분야인데 투자 기회도 꽤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화폐,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는 화폐가 앞으로 10 트릴리언 달러가 새로 생길 때 분명히 투자 기회가 있겠죠. 여러분들 아마 한 70년대에 뭐 압구정도 말죽거리에 땅 샀으면 큰 부자 되셨잖아요. 그보다 더 큰 게일지 모릅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았는데 지금 저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최후의 승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단점들이 꽤 있어요. 95년도에 우리가 애플이 아니죠. 그죠? 야후가 대단했지만 최후의 승자가 되지 못했잖아요. 앞으로 블록체인계에 알리바바 이런 것이 구글 이런 게 태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윙클보스 그 형제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페이스북 창업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서로 이제 재판해 갖고 뭐 지적재산권 갈등이 많이 생겼는데 그래갖고 돈 좀 받았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바로 비트코인을 이용한 ETF 사업에 본격 뛰어들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그래서 미국의 증권시장에서 ETF, Exchange Tradable Fund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ETF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죠. 투자 수단으로서. 그래서 비트코인을 보통 사람이 투자하기는 좀 복잡하지만 ETF로 만들면 일반 증권처럼 투자하기 쉽고 레버리지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을 만들어 갖고 지금 여기에 전념하고 있고요. 7월 2일 날 얼마 전에 그 블룸버그하고 인터뷰한 기사인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뛰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림인데 지금 10빌리언에서 한 1000배 정도 가치가 생길 건데 이 가치는 대부분 아직까지 탄생하지 않은 블록체인 화폐 혹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블록체인 화폐라는 점에 착안한다면 비트코인 ETF가 아니라 크립토커런시, 다양한 크립토커런시를 포트폴리오로 만든 ETF가 굉장히 좋은 투자 수단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저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려면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떤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새로 태어나는 그 코인들은 굉장히 싸거든요. 그걸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사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근데 물론 이제 전문가들은 금방 알아보는데 일반인들은 잘 몰라서 피라미드 같은데 뭐 걸리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많은 그 커런시들을 저희는 아주 굉장히 집중적으로 연구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우리 것도 잘 만들어야 되고 또 딴 거를 이제 벤치마크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 이제 블록체인 OS라는 회사가 이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래서 저희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보다 훨씬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블록체인 OS의 보스코인이라는 걸 지금 제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레딕션 마켓이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을 저희가 개척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음악 플랫폼도 블록체인 베이스로 바뀌면은 훨씬 더 중간자를 없애고 싸게 음악 생산자가 바로 소비자들로부터 실시간으로 정산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가능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저작권자들, 가수나 뭐 작곡, 작사자들이 정산받는데 한 2달 가까이 걸리고 중간에 있는 그 트러스티드 서드 파티라고 하는 저작권위원회가 신뢰를 잘 못 받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음악 세계도 많이 판도가 바뀔 수 있고요. 이미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뮤즈라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이나 알리바바나 이베이 같은 이런 오픈 마켓도 오픈 바자라고 하는 게 이미 나왔는데 이것이 P2P로 활성화되면 크립토 커런시로 정산이 되면 그 수수료가 훨씬 작기 때문에 이게 더 경쟁력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그 온디맨드 서비스도 P2P O2O로 하게 되면 이미 나와 있는데요. 어케이드 시티라든가 라주주 같은 것이
어쩌면은 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더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바로 이런 온디맨드 우버라든가 이런 알리바바라든가 이런 음악 그 콘텐츠 플랫폼들이 어쩌면 시간이 좀 지나면 블록체인 베이스로 만약에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사업 기회가 생기는 거죠. 대업체별로 만드는 비트코인을 국가가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무분별하게 하게 되면 네. 부동산하게 될 경우에 비트코인으로 환산돼 있던 돈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정부가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 승인을 내준다든지 네네. 그 회사로부터 뭐 담보를 잡아가지고 네네. 총 자산만큼 승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자면 국가에 있는 국민들이 지금 믿고 하기에는 아무 장치는 완벽하지만 그 회사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신 건데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많은 국가들이 그걸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국가가 통제해 보려고. 근데 결과적으로 국가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비트코인을 통제하려면 그 비트코인을 관리하는 회사가 있어야 되는데 관리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걸 주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뭐 범죄 혐의가 있으면 잡아가야 되는데 잡아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세계적으로 뭐 하루에 몇십만 건씩 계속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유일하게 러시아가 그걸 금지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최근에 그걸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도저히 막을 수가 없다면 차라리 친구가 되는 게 낫다라고 거의 세계 모든 국가들이 이미 인정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크립토 커런시는 속성상 누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그 이더리움을 그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친구가 만들었는데 그 친구가 떠나고 그 회사가 없어져도 이 시스템은 돌아갑니다. 굉장히 특이한 P2P 컨트롤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쓰는 사람들이 그 신뢰를 믿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비트코인을 뭐 7년 동안 문제 없으니까 나는 그냥 쓸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면 그냥 그게 국제화폐가 되는 겁니다. 국가라는 권력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거죠. 물론 이제 아까 그 퍼블릭 블록체인은 그렇고요.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건 기술만 이용해서 전통 시스템, 전통 법률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도록 하는 거죠. 근데 물론 미국은 또 이런 사고에 대비해서 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그런 그 거래소나 이런 거는 허가 제도로 지금 바꾸고 있어요. 왜냐면 블록체인 화폐, 블록체인 자체는 사고가 안 나는데 거래소에서 자꾸 사고가 터집니다. 그리고 그걸 약간 사기성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블록체인 화폐를 거래하거나 거래소를 만들거나 운영하는 사람들은 허가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고요. 블록체인 업계, 크립토커런시 업계에서는 각국의 정부가 그런 제도를 만들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사고가 좀 덜 터지거든요. 뭐, 그 정도로. 뭐, 또 추가 질문은 제가 곧 끝나니까 그때 더 해주시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이런 보안 기술과 블록체인 OS와 이런 걸 가지고 장기적으로 이런 블록체인의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데 한 자리 좀 껴보자,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재밌는 슬로건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여러분들 그 미국 화폐를 보면 In God We Trus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그 달러에는 다 써 있는데 그게 우리는 신을 믿는다라고 하는 미국의 국가 슬로건입니다. 어쩌면은 신 아래서 우리는 서로 신뢰한다 이런 뜻도 있죠. 근데 이 블록체인 기술은 바로 신뢰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신도 없고 국가도 없지만 우리는 시스템 속에서 피어투 블록체인 시스템 속에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In 블록체인 We Trust 이런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어쨌든 이런 일을 위해서 저희 회사가 열심히 해보려는데 혹시 여러분들하고 이제 더 뭐 협력하거나 대화하거나 할 수 있는 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시죠. 질문이 많으실 것 같은데. 비트코인도 금리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있나요? 비트코인은 금리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예금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 무한대로 생성되는지는 못할까요? 뭔가 생성되더라도 한정일 건데 그러면 사고자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데. 그 환율의 문제지 이자율의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교환 가치는 바뀌는데요. 대부분의 화폐는 인플레이션 화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뭐 대부분의 국가들은 화폐를 발행해서 시니어리지 효과라는 걸 얻으려고 하죠. 시니어리지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세계에서 가장 짭짤한 비즈니스가 시니어리지 비즈니스입니다. 뭐냐면 그 화폐 규조 차익이라고 하는 건데, 뭐 예를 들면 100불짜리 금화를 만들 때 금을 뭐 50불 어치만 쓰면 나머지 차익에 50불이 생기잖아요. 그걸 시니어리지라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면 지폐를 100불짜리 찍는데 인쇄비는 종이값 보고 인쇄비는 뭐 3불 든다. 그럼 97불이 시니어리지죠. 미국이 금융위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세계에다 풀었는데 자국은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외국에다 돈 빌려주면 이자는 들어오잖아요. 그게 바로 시니어리지 효과인데요. 그래서 대개 각국의 중앙정부들은 화폐 발행하는 국가들은 인플레이션을 하려고, 그러니까 화폐를 인플레이션을 하기 직전까지는 계속 발행하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비트코인이나 크립토커런시는 반대예요. 화폐 양을 철저하게 통제함으로써 가격이 오를 기대를 줘갖고 보유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그렇게 엄청나게 오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고요. 그렇게 된 거는 발행을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이 스케줄대로만 하고 딱 2100만 개 이상은 더 이상 발행하지 않고 딱 100년 후에는 절대로 그 발행되지 않는다. 그런 개념으로 돼 있죠. 좀 다르죠. 국가가 발행하는 화폐하고는 그런 점에서 크게 다릅니다. 그럼 자기들끼리도 경쟁하는 건가요? 경쟁하죠. 예. 화폐들 네. 간에도 자기가 소위 기축 코인이 되기 위해서 어쨌든 그렇죠. 경쟁하는 거다. 거의 매주 한두 개씩 나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서로 경쟁해갖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경쟁이 되려면 일단 그 시스템이 안정돼야 되고, 예를 들면 100년, 1000년 동안 누구도 관리하지 않더라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거라는 신뢰를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갖고 가격이 오를 거라고 하는 신뢰를 또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무도 컨트롤하지 못하도록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신뢰를 주면 기축통화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이 1등, 이더리움이 2등, 뭐 NEM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각축을 하고 있는데 몇 년 안에 대단한 강자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기술이 지금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000개 무슨 컴퓨터가 서버가 있다고 네네. 자발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뭐 선생님도 당장이라도 비트코인 마이닝에 참여하고 싶으면 뭐 약간 성능이 좋은 그래픽 카드를 사다가 집에다 설치해 놓으시면, 집엔 전기값이 많이 나오니까 안 되고 전기값 누진세가 아닌 데다가 설치해 놓으시면 그 마이닝을 합니다. 그게. 그래갖고 마이닝을 하면 이제 그 12.5개 그 비트코인이 생기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우리나라에 많지 않은데 이더리움 마이닝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기계 한 대 설치하면 한 20만 원은 벌어요. 한 달에.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실험 삼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기값이 한 10만 원 나갑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설치해야 됩니다. 어쨌든 자발적으로 퍼블릭 블록체인은 전 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안 그렇죠. 아까 R3 같은 경우는 전 세계 50개 은행이 각각 뭐 서버를 10대씩 해갖고 뭐 500대만 이렇게 권한을 갖고 운영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좀 다르죠. 일종의 개인이 화폐 단위는 따로 있는 거고, 네. 마이닝하면서 자기가 개인이 일종의 화폐를 발행하는 겁니다. 발행하는 거죠. 네네. 개인이 발행하는 겁니다. 모여서 네. 그게 일반적인 뭐 달러나 원화 이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신기한 일이죠. 중앙정부는 싫어하겠네요. 싫어하죠. 예. 통제 권한이 하나도 네. 없으니까. 싫어하는데 막을 방법이 도저히 없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중앙 국가들이 차라리 우리가 발행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화폐로 지금 발행하기로 거의 대부분 선진 국가들이 다 결정을 한 거죠. 우리나라 아직 결정 안 한 것 같은데 영국, 일본, 캐나다 뭐 다 결정한 것 같아요. 지금은 퍼블릭이 너무 양이 많잖아요. 네네. 이건 이제 프라이버시 좀 많아질 거죠. 네네. 아까 얘기했던 그 10 트릴리언 중에서 2027년 네네. 되면 비가 얼마나 된다는 예측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10 트릴리언이면 한 10,000조쯤 되는데 그것 중에서
프라이빗과 퍼블릭의 비중이 얼마 될 거냐는 그거는 엄밀히 조사된 건 아니고요. 아까 그 다보스 포럼의 조사라는 거는 800명의 전문가들한테 아주 간단한 문장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크립토 커런시가 전 세계 GDP의 약 10%가 되면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다. 이게 티핑 포인트인데 과연 그 티핑 포인트가 가려면 몇 년쯤 될 것 같으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한 2027년 정도, 앞으로 한 12년 정도, 10년 정도 지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설문에 응한 사람이 많았을 뿐이지 엄밀하게 이게 뭐 크립토 커런시냐 공개냐 비공개냐 뭐 이런 거는 엄밀하지 않은 거고 아무래도 이제 추측이니까요. 근데 그 GDP의 10%가 보관된다는 거는 화폐뿐만 아니라 재산도 있습니다. 토지 대장. 토지도 지금 재산이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증권. 뭐 그것도 이미 채권이나 주식도 증권이잖아요. 그런 것도 앞으로는 블록체인에 보관될 거기 때문에 그걸 엄밀하게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걸 2027년이 아니라 땡겨줄 수도 있고 더 늦어질 수도 있고요. 금이 있으면 팔아야 되겠네. 네? 금이 있으면 팔아야 되겠네. 금하고 경쟁하는 거죠. 금하고 경쟁하고 달러하고 경쟁하는 겁니다. 기본이 화폐제인데 기본적으로. 그렇죠. 금이야 요새 뭐 화폐 수단보다는 뭐 반도체 아니 전자 부품에 많이 쓰지 않나요? 그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놓거나. 비트코인하고 아까 서버를 구축하면은 네. 그때가 돈을 번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화폐를 만들어서 받는 거죠. 네, 네. 버는 방법이 화폐를 만들어서 버는 건가요? 그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 8,000개의 서버가 그 경쟁적으로 그 블록 컨퍼메이션하기 위해서 암호를 풉니다. 그런데 암호를 내가 컴퓨터가 풀면 내구자로 12.5개의 비트코인이 들어오는 거죠. 그게 새로 화폐가 증발되는 겁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화폐 발행 기관이 각 개인이네. 그렇죠. 개인이 화폐 발행을 하는 겁니다. 조폐공사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신기한 기술이죠. 근데 그 서버를 놓을 때 어떤 어디에 허락을 받고도 허락 안 받아도 됩니다. 만들어서 예. 인터넷만 연결하면 됩니다. 속도가 좀 빨라야 되죠. 그다음에 컴퓨터가 성능이 좀 좋아야 돼요. 암호를 빨리 풀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 퍼블릭 체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뭐 제가 하나 설치해 드릴게요. 한 50만 원 듭니다. 50만 원 정도. 이더리움 설치하면. 지금 소프트웨어 설치하는 소프트웨어 설치하면 되죠. 소프트웨어는 다 오픈 소스입니다. 오픈소스고 예. 50만원씩이었어요. 그래픽 카드가 지금 빵빵해야 돼요. 그래픽. 예, 왜냐면 이게 암호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컴퓨터 파워링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한 뭐 여러 가지 합해서 한 50만 원 정도면 되고요. 그래픽 카드가 센 거 있으면 되고요. 그러면 되게 요즘의 기준으로 보면 한 20만 원어치 생겨요. 이더리움 기준으로. 근데 전기세가 아까 말씀드린 한 10만 원 나오니까 수익률이 괜찮죠. 괜찮죠. 그래서 막 100개씩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100개씩 하면 네. 10만 원씩 하면 100만 원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에어컨 뜨가 더 더울까 특징도 없어.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가격이 올라가면 경쟁자가 많아집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익성이 좋아지면 더 많이 투자할 거잖아요. 퍼블릭 시장 원리에 따라서 누구한테나 공개돼 있으니까 수익성이 좋으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서버를 연결시켜 놓죠. 코인값 떨어지고. 그렇죠. 코인 값이 떨어지면 발행 숫자가 많아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코인의 숫자가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럼 수익성도 떨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인기가 좋아갖고 사용처가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화폐 함수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쓰고 많은 사람들이 보관한다.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뭔가 자기가 뭐 10불이고 100불이고 보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려면 어디가 사야 되잖아요. 자유경쟁 시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그 거래소가 뭐 100개가 넘습니다. 그런 데 가서 살 수 있잖아요. 그 사용자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그 가격이 올라가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이닝에 참여하고. 그러면 나한테 떨어지는 화폐량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철저히 자유경쟁 시장에서 움직이는 시스템이죠. 묘하게 시장이. 그렇죠. 아주 묘하게 형성됩니다. 그래서 뭐 한번 시험 삼아 해보실 필요는 있지만 돈 벌기 위해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코인 하나 까봤어요. 근데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열심히 해갖고 돈 좀 버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한 금년 초에 6개월 사이에 10배가 올랐거든요.
비트코인도 작년과 올해 사이에 3배 올랐거든요. 한 6개월 사이에. 그 다음에 NEM이라는 코인도 지난 한 달 사이에 한 10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코인들이 갑자기 뜨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열심히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페큘레이션이죠, 그거는. 시세 차익. 그다음에 또 마이닝, 그것도 연구하려면 또 마이닝을 직접 해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 데이터가 네. 디바이스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디바이스에 다 남죠. 디바이스로 들어와서 이 네네. 디바이스입니다. 뭐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PC를 뭐든지 네네네. QR 코드가 있으면 네네. 그리고 이 크립토 커런시나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이 거의 모든 소스 코드가 다 오픈 소스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픈 소스가 아니면 사람들이 신뢰를 하지 않아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오픈 소스가 아니라 뭐 블랙박스다. 저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러면 누가 그걸 또 투자를 하겠어요? 신뢰를 할 수 없죠. 갑자기 뭐 10년 후에 화폐량이 갑자기 증가되도록 소프트웨어가 설계되어 있다든가, 뭐 누가 한 사람이 들어가서 조작이 가능하다든가, 그러면 그 화폐는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블릭 블록체인과 퍼블릭 이 크립토 커런시의 모든 소스는 다 오픈되어 있어요. 누구나 연구하면 누구나 그 화폐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 온갖 사람들이 경쟁하면서 더 좋은 코인을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걸, 그 결과를 전 세계 인류한테 다 공개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또 더 좋은 걸 계속 만들겠죠. 그러니까 기술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질 수가 있는 게 바로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국내에서 네. 그러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실생활에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뭐 받는 뭐 빵집, 커피숍 몇 개 있고요. 디지털은 꽤 씁니다. 예를 들면 뭐 아마존에서도 받는 게 있고, 게임은 많아요. 게임에는 많이 받고, 그다음에 어디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일부 서비스에서 돈을 받습니다. 비트코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언제든지 달러로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화폐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 나라는 쉽지 않겠는데. 네? 저희 나라는 쉽지 않겠는데. 어떤 점에서?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지연 이체시켰다는데 바로바로 이체시켜버리는. 그런 점 잘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이체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가면은 다시 되돌려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건 아까 제가 단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네. 내가 그런 거잖아요. 비트코인 뭐 어떤 뭐 하나의 저런 책이 코인이 있고 또 어나더 코인이 있으면 둘 간에도 서로 다른 걸 보내고 받는 건 하려면 해당되는 뭐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서로 있어요. 그건 거래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거래소가 4개 있거든요. 코빗이라는 데가 있고 뭐 몇 군데 있는데, 거기다가 예를 들면 내가 원화를 송금해주고 내 구제에다가 비트코인을 보내라 그러면 보내주고, 내가 비트코인을 보내주고 이더리움으로 바꿔주라 그러면 바꿔줍니다. 그 시간에 실시간 환율로 바꿔줍니다. 외환거래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거를 처리해주는 거래소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한 4개 있습니다. 그게 송금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네. 교환만 시켜주는 거지. 교환해갖고 송금을 해주는 거죠. 내 구자로. 그냥 아예 그냥 바로 보내면 쭉 연결되는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소프트웨어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런 기술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한 그 텐더미트 개발한 그 권용재라는 친구가 그 기술도 개발하고 있는데 아직은 완성 안 됐고요. 지금은 거래소가 처리해 줍니다. 그걸. 네. 투표 이런 거는 보완이 되면 굉장히 과하거든요. 투표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뭐 지난번 대선 때도 뭐 논란은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국 투표하는데 돈이 한 1,300억쯤 든다고 그래요. 투표 관리하는데. 근데 이제 블록체인으로 그 모든 기록을 관리하면 일단 조작이 불가능하고 사후 검증이 아주 쉽습니다. 기록만 다 하면. 근데 현장 투표를 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모바일 투표까지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면 홍채 인식을 하는 게 있으면 그것도 거의 완벽해지죠. 네네. 그렇게 되면 뭐 4년에 한 번 투표가 아니라 거의 모든 정책을 뭐 한 달에 한 번씩 투표도 가능합니다. 직접 민주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근데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아까 말씀드린 문제가 몇 가지 있는데요. 비밀 투표하기 어렵잖아요. 공개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 기술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 기술이 몇 가지 개발되고 있어요. 비밀은 보장하면서 계산은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멀티파티 컴퓨테이션이라고 하는 다중계산이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완성은 좀 안 됐는데 그 기술도 지금 저희 회사도 개발하고 있는데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투표를 검증은 가능하되 각 개인이 누구한테 투표하는 것은 공개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의료 정보를, 내 DNA 정보를 그 은행에다가 어떤 시스템에 맡겼는데 그 수만 명, 수십만 명의 DNA 정보를 이용해서 의학, 제약, 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데 쓸 수 있지만 그 개인의 DNA 정보가 절대로 공개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가능한 기술이 바로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블록체인 기술의 특수 기술인데 아직은 기술이 완성되지는 않았는데 세계적으로 경쟁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비밀 투표, 보통 선거, 그런 거를 아직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아서 일부분만 현재 쓰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록을 보관한다든가 사후 검증을 쉽게 한다든가 이런 거는 할 수 있죠. 그래도 비용이 훨씬 쌉니다. 거의 한 5분의 1 이하로 투표를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죠. 비트코인 같이 만드는 회사들의 수익원은 그건 결국 뭔가 그러니까 초반에 만들어서 자기가 좀 가지고 있었던 거 가격이 올라가서 수익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건 관리를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회사마다 다른데요. 예를 들면은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제 초기에 아무도 관심이 없어서 자기 혼자 마이닝을 했어요. 한 몇 년 동안. 그러다가 친구들한테 야, 나 이런 거 만들었는데 너도 좀 마이닝 좀 해봐. 그래갖고 친구들이 돈을 많이 벌었죠. 그래갖고 처음에 그 피자를 산 사람이 지금 돈으로 한 10억 원의 피자를 한 장 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자기 친구들 혹은 해커들이 컴퓨터 일종의 뭐라 그러죠? 오다쿠들이 이거 재밌는 개념이네 하고 이제 몇백 명이 이걸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자가 없으니까 굉장히 많이 코인이 생겼죠. 근데 어떤 사람이 플로리다에 있는 어떤 사람이 해커인데 비트코인이 많이 생겼는데 가치가 없어요. 제로예요. 그래갖고 실험 삼아서 어떤 인터넷 퍼블릭 웹사이트에다가 야, 내가 이 비트코인을 줄 테니 피자 나한테 좀 배달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올렸어요. 근데 아무 소식 없다 일주일 후에 어떤 유럽에 있는 사람이 그걸 보고 플로리다에 있는 피자에다가 돈을 보내주고 20불 피자 2판을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몇만 코인을 받았습니다. 그걸 여러 번 했어요, 그 사람이. 그게 하나에 지금 10억짜리 피자가 그때 발생한 거죠. 그때부터 화폐 가치가 생깁니다. 이게 화폐 가치가 있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러다가 마약 거래에 이제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하죠. 왜냐면 익명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정부가 감시하지 않는 시스템인데 환가성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그게 이제 실크로드 사건인데 그게 일방타진됩니다. 근데 익명성이 있지만 범죄 쓰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어느 계좌에서 어느 계좌로 가는지 다 알 수 있거든요. 현금하고는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결국은 비트코인을 내가 갖고 있다가 어딘 가서 현금으로 환전해야 되잖아요. 어딘가에서. 그거는 다 드러납니다. 어디서 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범죄 쓰기 사실은 어려운데 어쨌든 그때 실크로드 사건으로 일망타진해갖고 FBI가 그걸 다 압수를 합니다. 그러다 올해 그걸 이제 경매로 처분하는데 그래서 가격이 좀 떨어졌어요, 그때. 그래서 범죄에 쓸 수는 있지만 결국 대규모로 조직적으로 오랫동안 하기는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어서 아까 이제 참 질문한 거 설명드리면 그래서 대개 약간 공익적인 목적으로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런 새로운 크립토커런시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런 개념으로 크립토커런시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화이트 페이퍼라는 계획서를 이제 계획 논문을 냅니다. 그런 다음에 프리세일이라는 거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총 예를 들면 10억 개를 발행할 건데 이번엔 1억 개를 미리 팔겠다. 그걸 프리세일이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50억, 100억씩 돈을 모읍니다. 그래갖고 그걸로 개발해갖고 6개월, 1년 후에 출시를 해요. 그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지금. 근데 그거는 회사도 아니고 그냥 개인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걸 개발한 다음에 자기는 떠납니다. 그냥. 그 개발한 주체가 떠나도 시스템이 작동돼야만 그게 서스테이너블 한 거거든요. 지속 가능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는 약간 다른 모델인데, 저희는 코인을 발행한 다음에 대규모 B2C 그 사용처를 만들어요. 저희 이제 프레딕션 마켓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래갖고 한 1,000만 명의 사람들한테 코인을 공짜로 뿌립니다. 그래갖고 일종의 약간 경마하고 주식시장하고 결합한 인기 연예인 무슨 뭐 주식 배팅 시스템 이런 걸 저희 만들고 있거든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이런 건데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남자 배우, 여자 배우들을 순위를 이렇게 배팅해갖고 순위가 올라가면 돈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도록 해갖고 인기 연예인을 이용한 일종의 주식시장을 하는 거예요. 약간 사행성이 있지만 불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크립토 커런시가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많이 하고 있어요. 배우한테 가는 게 아니고 아니죠. 그 베팅한 사람들이 서로 사고 파는 거죠. 우리는 가져가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사고 팔면 사용처가 많아지면 화폐 수요가 늘어나고 점점 많아지면 우리 화폐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송중기에 대한 화폐 양을 정해놓고 아니, 그러니까 가격이 정해져 있는 거죠. 가격이 정해져 있죠. 예를 들면 남자 가수 30명의 인기도를 다 주식시장처럼 측정을 해갖고 합하면 100이 되도록 합니다. 그래갖고 인기 올라갈 사람은 올라갈 거라고 예상되면 저희가 배팅을 하는 거죠. 올라갈 주식시장하고 거의 비슷하게. 항상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근데 크립토 커런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서비스, 재미가 있어야 되고 연예인들에 대한 인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 몇 가지를 개발합니다, 저희가. 그래갖고 크립토 커런시의 사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치가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한 7년 동안 한 1,000만 명의 사용자가 생겼는데 저희는 한 2, 3년 내에 1,0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는 코인을 그냥 공짜로 뿌릴 거니까. 이거를 뿌리면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베팅을 하게 할 거거든요. 뭐 그럴 때 이제 에어드랍이라고 얘기하는데 다양한 수익 모델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가 만약에 성공하면 여기서 광고도 생길 수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한 수익 모델이 생길 수가 있고요. 나중에 실제 가치가 생겼을 때요. 네. 그 누군가 많이 현금을 바꾸잖아요. 네네. 현금 누가 내주나요? 그 시장에서 형성되는 거죠.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송중기 팬클럽이 왜 우리 오빠 점수가 이렇게 낮아 더 사야 돼. 그럼 막 샀는데 사다 보면 한 80%는 돈이 다 떨어집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딘 가서 사야 되잖아요. 그건 그 거래소에서 사는 거죠. 전 세계에 거래소가 한 100개 정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래소에서 활성화되면 그럼 가격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현금 주고 사야 돼. 그때는 현금 주고 사야 되는 거죠. 진짜 발행기관은 진짜 철저히 빠져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히 보신 거네요. 발행기관은 개입하면 안 됩니다. 화폐 발행기관은. 그래서 완전히 독립적으로 처음에 발행한 사람이 그 시스템을 완전히 빠져나가도 그 작동될 수 있도록 코드가 다 짜져야 되고 그걸 다 공개해야 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마이닝도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발행한 회사는 이익 보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요즘은 아까 좀 말씀하셨는데 총 발행량의 일부를 자기들이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다. 예, 처음에. 지분을 갖고 있다. 예, 지분, 코인을 예를 들면 뭐 1억 개를 발행하는데 10억 개를 발행하는데 1억 개는 내가 갖고 있지만 이건 10년 후에 액티베이트 할게. 뭐 이런 일종의 예, 할 수 있는 권한을 뭐 코딩을 다 해놓는 거죠. 그런 방법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수익을 만드는 방법이.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플랫폼들을 만들 수 있죠. 아까 뭐 음악 관련 플랫폼, 이런 오픈 바자 같은 플랫폼, 이런 뭐 O2O 플랫폼, 여기 굉장히 수익성이 높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에 다 크립토 커런시가 다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중간 매개자가 없기 때문에 수수료가 훨씬 싸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어려운 점은 아무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프로모션 할 사람이 좀 없어요. 원가는 싼데. 그래서 그 사업의 주체가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크립토 커런시는 사업의 주체가 없지만 이런 서비스에는 사업의 주체가 필요한 거예요. 저희도 그래서 우리가 발행하는 화폐는 우리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내보낼 거지만 그 화폐를 이용한 서비스는 뭔가 주체가 있어야 되는 거죠. 프라이빗 섹터는 조금 이해해요. 퍼블릭은 진짜 퍼블릭은 아까 그 은행 시스템처럼 그렇게 짜야지. 통제되는 시스템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퍼블릭 블록체인이 아니라
프라이빗 블록체인 혹은 그걸 갖다 콘소시엄 블록체인이라고 그래요. 지금 50개 은행이 모여갖고 그 퍼블릭 액세스 할 수 없고 자기네들이 각 은행이 10개씩 서버를 가지고 통제하는 거죠. 근데 그게 훨씬 더 안전하고 싸다는 거예요. 또 빠르고. 그래서 거번테크를 하게 되면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퍼블릭 거기는 굳이 뭐 그런 크립토커런시를 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장부를 제대로 조작 불가능하게 해킹이 강하면서 잘 관리할 수 있게 싸게 그런 시스템을 이제 만들고 하는 것뿐이죠. 위패는 없겠네요. 위패. 위패요? 위조화폐는 위조화폐는 거의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예. 생길 수가 없죠. 왜냐하면 모든 화폐 일련 번호가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방 검증이 가능하죠. 네, 실시간 검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진짜 우리 통용되는 화폐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쟁하는 거죠. 달러와 경쟁하고, 뭐 원화와 경쟁하고, 파운드와 경쟁하는데 그 경쟁하기 위해서 원화 자체도 이제는 블록체인으로 바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캐나다 달러가 블록체인 베이스로 전산 시스템을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한국과 1년 후에 네. 경제 환경이 안 좋아졌다. 네네. 그럼 미리 뭐 비트코인을 다 바꿔두면 네. 차익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화폐 차익만. 자산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그렇습니다. 높아지겠네요.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 뜬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사이프러스 사건입니다. 사이프러스에서 2년 전인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정부가 갑자기 모든 통장 잔고의 5%인가를 빼갖고 세금으로 가져가 버렸어요. 모든 은행에. 그 중에 상당수가 러시아 사람들이 그 키프로스죠. 거기다 예금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갖고 아, 국가가 모든 통장에 돈을 빼갈 수 있구나. 그때 갑자기 그럼 그걸 못할 수 있는 건 비트코인이지. 그때 인기가 올랐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또 중국 실제 사건입니다. 실화죠. 찾아보세요 한번. 키프로스 그 사건. 그 다음에 가끔 비트코인이 가격이 팍팍 올라갈 때 있거든요. 최근에 올랐을 때는 브렉시트 때문에 올랐어요. 브렉시트가 되면 전 세계 경제가 약간 흔들릴 수 있고 화폐들이 약화될 수 있으니까 일로 가야 안전자산이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중국이 외환을 통제하면 비트코인이 가격이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중국은 뭐 아무리 부자라도 외국으로 돈 함부로 못 빼잖아요. 그래갖고 잘못 걸리면 사형당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의 모든 거래 내역을 공산당 중앙에서 본다고 보셔야 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안전합니다. 상당히. 변동폭도 20몇만 원 하던 게 98만 원까지 예. 뭐 대박 수준 올라가던데. 1년 만에 3배가 됐어요. 네. 뭐 10배 된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변동성이 너무 커서 화폐로서 문제가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수요 공급이 많아지면서 안정화되는 경향은 있습니다. 2,100만 개는 비트코인만 비트코인만 그렇습니다. 네네. 이렇게 뭐 다른 코인들은 다 달라요. 코인마다. 네네. 세팅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투자 수단으로서 한번 재미있을 거예요. 연구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예. 이름 좋은 거 하나. 이 개인으로는 그런데 이 네. 기업에서는 우리가 무슨 생각을 좀 해야 되나요? 이거 들어봐도 저렇게 떠오르는 게 없는데. 뭐 예를 들면 그룹에서 자체 화폐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그룹이 글로벌 사업 하시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생산하는 TV와 IoT 기기 앞으로 엄청나게 생산하실 계획이실 것 같은데 자동차 부품도 굉장히 많이 생산하실 거잖아요, 그죠? 거기서 정산하고 서로 그 IoT 기기 간에 교통하고 스마트 컨트랙트 하는 그런 걸 발행하셔도 누구도 시비 걸 사람 없습니다. 걸 수도 없고. 아직까지는 대그룹이 자체 크립토커런시를 발행하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은행들은 본격 시작했고. 근데 곧 S사가 할지 모르니까 L사도 한번 검토해 보실 가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이통사처럼 가입자가 많은 케이스에는 네. 저희가 예를 들어서 LG 패밀리몰 뭐 하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입자한테 그런 거를 발행을 하고 또 LG 그룹에 있는 무슨 뭐 사이트 들어가서 사는 것들을 허용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국내 비즈니스라기보다는
글로벌 비즈니스 하셔야 돼요. 그 뭐 K사보다는 L사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글로벌 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IoT를 많이 하실 거잖아요. 그죠? IoT의 핵심이 바로 이 크립토 커런시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블록체인과 크립토 커런시. 그거와 두 개 결합하는 순간 엄청난 시너지가 생깁니다. 블록체인 없는 IoT는 위험해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IoT 보안이 기술이 충분히 개발되어 있지 않아요. 전통 기술 갖고는 IoT 보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블록체인 기술은 IoT를 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리고 IoT가 4차 산업의 핵심이고, L사의 세계적인 경쟁력이고, 커스터머가 몇억 명이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다 이 L코인을 쓰게 하면 코인 가치도 올라가서 그게 큰 돈을 벌어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고, 반대할 수도 없어요. 어느 정부도 반대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가 그걸 반대하려고 그러다가 포기했고요. 북한이 무지 열심히 연구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세금 어떻게 그렇습니까? 세금은 원칙적으로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인데요. 미국에서는 일단 자기가 어떤 형태로든 소득이 생기면 신고를 해야 돼요. 미국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뭐 이거에서 시세 차익이 생겼다, 뭐 아니면 마이닝 해갖고 돈이 생겼다 그러면 그냥 신고해서 세금을 내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좀 다르잖아요, 구조가.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 비트코인은 화폐로서 인정받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 옛날에 사놓은 게 가치가 100억이 돼도 뭐 양도소득세를 낼래야 낼 수가 없죠. 아니 환전을 거래소에서 환전을 한다면서요. 그러면 거기에 그럴 때 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실물을 샀을 때 그렇죠. 거기에서 세금을 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을 샀을 때 부가세를 낼 거냐 말 거냐가 논란이 됐었어요. 이걸 물건으로 볼 거냐, 화폐로 볼 거냐. 화폐는 안 비쌌어요. 아니 화폐라고 인정을 안 하니까 물건이라고 보는 거죠. 주식 가치가 상승했으면 거기서 떼야 되는 아니 이제 일단 부가세 먼저 말씀드리면, 그래서 실제로 유럽에서는 부가세를 부과했었어요. 이거 물건이니까 화폐 아니잖아요. 그럼 물건이잖아요. 그러면 부가세를 내라. 근데 유럽은 막 부가세가 20%까지 비싸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금년도에 유럽 그거 갖고 이제 말이 많다가 유럽의 중앙 그 헌법기관,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 중앙 어떤 그 어소리티가 집행위원회인가 거기서 비트코인과 크립토커런시는 부가세를 받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화폐로 인정을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시세 차익이나 이런 거는 아직까지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는데 잘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부가세는 안 받는 걸로 거의 세계적으로 통일됐고요, 지금. 유럽이 그렇게 함으로써. 근데 뭐 시세 차익, 그다음에 뭐 소득세 어떻게 낼 거냐, 이거는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마이닝에서 한 거는 이건 없는 화폐를 만들어낸 건데 이거를 도대체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되냐. 시세 차익은 그래도 좀 간단해요, 그죠? 뭐 100불에 300불에 사갖고 900불에 팔았으면 시세 차익이니까 그거는 캐피탈 게인 텍스라는 게 있잖아요, 미국은. 우리나라는 없죠, 캐피탈 게인 텍스가. 그래서 뭐 비교적 간단한데 안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걸 법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세청도 연구하고 있어요. 전 세계 국세청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보고서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아직 통일된 의견은 아직 없습니다. 이러면 종부세도 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국경 간에 대한 이슈가 복잡한 거죠. 그렇죠. 이건 국경을 그냥 무시로 넘나드니까. 국경이 없이 그냥 예. 관세리. 그래서 세금 문제 좀 복잡한데요. 나중에는 거래세를 걷자. 토비세 비슷하게. 그러니까 0.001%를 뭐 걷는다든가. 뭐 그런 논의도 지금 있습니다. 시간 다 된 거죠? 자, 그럼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